만약 18살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있었다면요. 왕비의 자리에서 노비의 신분으로 떨어진 여인이 있었다면요. 그런데 그녀가 그 후로도 64년을 더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녀가 어떻게 버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역사상 가장 긴 기다림을 견뎌낸 여인입니다. 매일 아침 동쪽 봉우리에 올라 영월 땅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여인. 세조가 보낸 제가 권유를 거절하고 평생을 단종의 아내로 살기를 선택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정순왕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녀의 무덤에 심어진 소나무가 모두 동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라는지 그 전설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역사 속에 묻힌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잊혀진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놓쳤던 감동과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위대했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0년 전라북도 정읍의 한 양반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산송씨 가문의 송현수와 여흥,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공손하고 검소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의 태평성대가 저물어가던 시기였고 누구도 이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송현수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온 어린 송씨는 그곳에서 평범한 양반가의 규수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1452년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면서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고 이제 아버지마저 떠나보낸 것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은 이 거대한 왕국의 왕좌에 홀로 앉아야 했고 조정의 대신들은 이 어린 왕을 어떻게 보필할 것인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453년 조정에서는 어린 왕에게 왕비를 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전국에서 명문가의 규수들이 모여들었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송씨였습니다.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해 가히 종묘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인물이라 이것이 그녀가 왕비로 간택된 이유였습니다. 1454년 음력 1월 22일 14살의 송씨는 1살 어린 단종과 혼인하여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오른 그녀 앞에는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이미 궁궐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조정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야망과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수양대군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이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김종서, 황보인 등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필하려는 고명 대신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왕위를 노리는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1454년 궁궐 안의 긴장감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단종의 왕비가 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조정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밤마다 측근들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 그의 집에 무사들이 드나든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어린 왕비송 씨는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궁궐의 나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속삭임을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살의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곁에서 어린 남편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개유년의 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들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개유정난이라 부릅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철퇴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측근들은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 대신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어린 단종은 삼촌의 손에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밤 무엇을 보았을까요? 궁궐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죽어가는 소리를 어린 남편 단종은 그 밤 내내 떨고 있었을 것이고 15살의 왕비는 그런 남편 곁에서 함께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개유정난 이후 궁궐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서 왕위를 양위받는 형식으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14살의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고 정순왕후는 왕대비가 되어 의덕이라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56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발각되었고 복위 운동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산문은 능지처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박팽년은 형장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종과 정순왕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상왕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단종은 언제든 복위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7년 음력 6월 세조는 마침내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의덕왕 대비였던 정순왕후는 단숨에 군부인으로 격하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해 정순왕후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왕비가 되었다가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단종과 헤어지는 날 정순왕후는 청계천의 영도교까지 남편을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영도교 영원히 건너는 다리라는 뜻의 이 다리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이별을 나눴습니다. 17살의 단종과 18살의 정순왕후. 그들은 그때 이것이 영영 이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런 말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는 이승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가 궁에서 쫓겨난 후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송현수는 처형당했고 가문 전체가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갈 곳을 잃은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숭인동의 청룡사 근처에 초라한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시녀들이 동양해온 음식으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녀는 염색업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는데 훗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천을 물에 담그자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천마저 붉게 물들었을까요? 이때 세조는 묘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정순왕후에게 집과 식량을 하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가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세조는 조카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순왕후가 재가하면 더 이상 단종의 아내로서의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집도 식량도 재가의 권유도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18살의 젊은 여인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통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단종의 아내로 남겠다는 감정의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10월 21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이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명을 받은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 분명한 것은 17살 소년이 삼촌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순왕후에게 단종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통곡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조는 왕이었고 단종은 역적으로 몰려 죽은 패왕이었습니다. 단종을 위해 통곡한다는 것은 곧 세조에 대한 반역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울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의 큰 바위에 올라 동쪽 영월 땅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전하, 전하. 그녀의 울음소리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훗날 영조는 이 바위에 직접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새겼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정순왕후가 매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종이 죽은 후 정순왕후의 신분은 더욱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관비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일부 파렴치한 양반들이 정순왕후를 자신의 노비로 달라고 청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문장가 김택령이 쓴 한사경에는 좌의정 신숙주가 정순왕후를 노비로 달라고 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록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지만 당시 정순왕후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조는 차마 그 청만큼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묘한 명령을 내립니다.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 그리고 정순왕후를 정업원으로 보냈습니다.
정업원은 원래 남편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하여 여생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비구니처럼 살며 남편 단종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녀에게 음식을 보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네 아녀자들이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정순왕후의 집 근처에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채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시장에서 여인들은 채소를 파는 척하며 몰래 음식을 모아 정순왕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도교 인근에 있었다는 금남의 채소시장의 유래입니다. 백성들조차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순왕후가 그저 슬픔에 잠겨 수동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저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조의 제가 권유를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인이 젊은 나이에 제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의 권유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녀는 더 이상 단종의 아내가 아니게 됩니다. 그녀가 제가를 거부한 것은 평생을 단종의 아내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조가 아무리 단종을 역적으로 몰아도 정순왕후만큼은 끝까지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조선의 정당한 왕으로 기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공개적인 통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음을 숨기지 않은 것은 그녀 나름의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역적이라 부르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 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말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칼도 없고 군대도 없는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무려 6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다가 1년 만에 승하하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연산군이 즉위했고 연산군이 폐위된 후 중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동대문 밖에서 남편의 명복을 빌며 살았습니다. 세조의 찬탈로 시작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체념했을까요? 아마도 둘 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역사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으며 언젠가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 믿으며 중종이 즉위한 후 살인파학자 조광조가 단종과 정순왕후의 보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왕위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자신의 보기가 논의되었다가 거부당했다는 것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64년을 기다린 여인에게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1521년 음력 6월 4일 정순왕후는 마침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64년을 더 산 것입니다. 18살에 남편을 잃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남편 곁으로 간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에 따라 치러졌고 경기도 양주군현제의 남양주시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덤은 남편 단종이 묻힌 영월의 장릉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살아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죽어서도 따로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무덤에는 이상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무덤 뒤편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동쪽, 그곳은 바로 단종의 무덤 장릉이 있는 영월 방향입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그리워하는 정순왕후의 마음이 소나무에까지 스며든 것일까요? 전설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정순왕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지 177년 후인 1698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숙종 24년 송시열과 김수왕의 거듭된 건의로 단종과 정순왕후가 복이 된 것입니다. 노상군이라 불리던 단종은 다시 왕의 지위를 되찾았고 정순왕후도 왕비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에는 사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모할 사자를 쓴 이 이름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평생 사모했던 그녀의 삶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순왕후가 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가했다면 과연 이런 보기가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64년 동안 단종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버텨냈기 때문에 역사는 그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64년은 그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꾼 저항이었습니다. 15살에 왕비가 되어 18살에 모든 것을 잃고 82세가 되어서야 세상을 떠난 여인. 정순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통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려 했던 여인. 권력자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낸 여인.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만큼의 신념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만큼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순왕후는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200년 가까이 지나서야 복이 되었지만 역사는 결국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조의 왕조는 끝났지만 정순왕후의 이름은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망봉의 바위는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이 되면서 깨어져 나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정순왕후의 64년, 그것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승리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